새벽 공기는 언제나 싸늘하다. 50년을 걸어온 길이니까. 낡은 신발 밑창에서 나는 소리가 고요를 깬다. 딱딱, 딱딱. 마치 시계 초침처럼 규칙적이다. 이 소리마저 내게는 친구다. 빵집 문을 열면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밀가루 냄새가 코끝을 스친다. 달콤하면서도 구수한 그 향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재료 냄새일 뿐이지만 나에게는 삶의 향기다. 손을 씻고 앞치마를 두른다. 밀가루를 체에 내린다. 하얀 가루가 테이블 위로 부드럽게 쌓인다. 마치 겨울 첫눈 같다. 물을 조금씩 넣으며 손가락 끝으로 온도를 확인한다. 반죽의 첫 호흡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반죽을 치대기 시작한다. 처음엔 뻑뻑하다. 밀가루와 물이 서로를 거부하는 것 같다. 계속 접고 느린다. 내 손에는 50년의 기억이 담겨 있다. 언제 힘을 빼야 하는지, 언제 강하게 밀어야 하는지 몸이 기억한다. 점점 반죽이 부드러워진다. 거칠던 표면이 매끈해진다. 마치 사람 마음 처음엔 경계하지만 정성을 쏟으면 마음을 연다.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나는 이 시간 동안 혼자다.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다. 오직 반죽과 나만 있을 뿐이다. 반죽을 치대며 생각한다. 내 인생도 이 반죽과 같구나. 처음엔 뻣뻣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부드러워졌다. 반죽이 완성되면 볼에 넣고 젖은 천을 덮는다. 이제 반죽은 스스로 부풀어 오를 시간이다. 나는 그 옆에서 조용히 기다린다. 반죽에게도 호흡할 시간이 필요하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너무 재촉하면 오히려 망친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온다. 곧 첫 손님이 올 시간이다. 단골 할머니가 제일 먼저 오신다. 언제나 똑같은 주문. 식빵 한 덩어리와 크림빵 2개. 나는 미리 준비해둔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에 따뜻한 빵을 건넬 때의 그 미소.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의미 있다. 사람들은 내게 묻는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할 거냐고. 나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한다. 이 손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라고. 화려하지 않은 일이다.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것이 내 자리다. 세상 어디에도 나를 대신할 사람은 없다. 내 마음에 정성이 스며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반죽이 부풀어 올랐다. 이제 오븐에 넣을 시간이다. 반죽을 조심스럽게 안에 넣는다. 이제 마지막 변화가 시작된다. 밀가루 덩어리가 진짜 빵이 되는 순간. 매일 봐도 신기하다. 삶도 그런 것 같다. 평범한 하루들이 모여 특별한 인생이 된다. 오븐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 이때가 가장 떨린다. 수십 년을 해도 매번 긴장된다. 완벽한 빵은 없다. 항상 더 나은 빵을 만들고 싶다. 그 마음이 나를 여기에 붙잡아둔다. 빵이 구워지는 소리가 들린다. 성공이다. 오늘도 완성했다. 오븐에서 빵을 꺼낸다. 황금빛 표면이 아름답다. 손가락으로 살짝 두드려 본다. 통통한 소리가 난다. 잘 구워진 증거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다. 작은 성취지만 큰 기쁨이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배치한다. 각각의 빵이 제자리를 찾아간다. 마치 가족처럼. 오늘도 누군가의 아침이 될 빵들이 준비됐다. 사람들은 내게 말했다. 평생 빵만 치대는 게 무슨 인생이냐. 무심한 듯 뱉은 그 말이 내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다. 말하는 사람들은 잠깐 하는 말일 뿐이겠지만 듣는 내게는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빵만 치대는 인생. 그래, 나는 50년째 빵만 치대고 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인가? 빵가루 묻은 내 손을 부끄럽게 바라보았다. 며느리는 친구들 앞에서 내 직업을 숨겼다. 아들은 회사 동료들에게 아버지가 뭘 하는지 애매하게 얼버무렸다. 내가 언제부터 숨겨야 할 존재가 되었나? 언제부터 부끄러운 가장이 되었나? 집 안에서조차 나는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방 구석에 몰렸다. 거실 소파는 더 이상 내 자리가 아니었다. 식탁에서도 나는 조용히 밥만 먹었다. 가족의 대화에서 내 의견은 필요 없었다. 나는 투명 인간이 되어 있었다. 때로는 눈에 거슬리는 존재였으니까. 가장이라는 자리는 이름뿐이었다. 집안의 큰일을 결정할 때 누구도 내 의견을 묻지 않았다. 나는 단지 돈만 내는 사람이었다. ATM 기계 같은 존재. 감정도 생각도 없는 그냥 돈 나오는 기계. 아들이 학교에서 따돌림 당할 때, 며느리가 직장일로 스트레스 받을 때 그들은 나에게 와서 털어놓았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들은 나 말고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든든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체면. 그 단어가 우리 가족을 갈라놓았다. 그들에게 나는 체면을 깎는 존재였다.
빵집 아버지를 둔 것이 창피했다.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없는 아버지였다.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었다. 내 존재 자체를 미안해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터졌다. 며느리가 또다시 내 일을 비하하는 말을 했다. 아들은 나를 말리는 대신 며느리 편을 들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그날 나는 말없이 집을 나왔다. 짐을 쌀 것도 많지 않았다. 50년을 살면서 정작 내 것은 별로 없었다. 옷 몇 벌, 반죽 도구들, 아내의 사진. 그게 전부였다. 나머지는 모두 가족을 위한 것들이었다. 원룸을 구했다. 보증금도 월세도 내 돈으로 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모은 돈이었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써야 할 때였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온전히 내 공간이었다.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는 공간. 작은 원룸의 싸늘한 공기가 나를 맞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답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숨이 쉬어졌다. 그동안 얼마나 숨을 참고 살았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는 묘한 평온이 있었다. 버려졌지만 오히려 자유로웠다.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었다. 내가 누구인지 숨길 필요도 없었다. 나는 빵집 아저씨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가? 첫날 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50년 만에 처음으로 나만을 위한 시간이 생겼다. 새벽에 일어나 빵집으로 갔다.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반죽을 치대고 빵을 구웠다. 하지만 마음이 달랐다. 더 이상 누군가의 체면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었다. 내가 선택한 삶이었다. 손님들은 변함없이 빵을 사갔다. 할머니는 여전히 식빵과 크림빵을 주문했다. 아무도 내 사정을 묻지 않았다. 그냥 맛있는 빵을 만드는 아저씨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짓눌렀던 사람들. 이제 그들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아니, 더 잘 살 수 있다. 어느 날 도시 한복판의 옛 공장 부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는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 시청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계획이었다. 낡은 공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문화센터와 상업시설을 짓겠다는 것. 많은 업체들이 이 프로젝트에 뛰어들었다. 큰돈이 움직이는 사업이었으니까. 마지막 관문은 토지 사용 승인이었다. 모든 조건을 만족해도 이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서류상 소유자인 은강재단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이메일도 답이 없었다.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구르며 나를 찾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는 은강재단 이사장을 찾지 못했다. 그들은 몰랐다. 매일 새벽 빵집에서 반죽을 치대는 그 평범한 아저씨가 바로 그 이사장이라는 것을. 빵가루 묻은 앞치마 뒤에 숨겨진 진짜 정체를 누가 알겠는가. 며칠이 지나서야 겨우 연락이 닿았다. 재단 사무실로 전화가 왔다. 급한 목소리였다. 제발 미팅 시간을 잡아달라고 애원하듯 말했다. 나는 천천히 일정을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사실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재단 회의실에서 만나기로 했다. 나는 평소와 다르게 정장을 입었다. 수십 년 만에 입는 양복이었다. 거울을 보니 낯선 내 모습이 있었다. 빵집 아저씨가 아닌 다른 누군가 같았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몇 명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며느리 설인이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눈이 동그래졌다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아마 꿈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곳에 앉아있던 이는 다름 아닌 나였다. 반죽하던 사내, 그러나 동시에 은강재단의 이사장. 두 개의 얼굴을 가진 한 사람. 설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봤다. 입이 조금 벌어져 있었다. 말이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정장을 입고 앉은 내 모습을 보자 그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특히 설이는 더욱 그랬다. 지금까지 무시해왔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권력자로 나타난 것이다. 어떤 기분일까? 당황스럽고 부끄럽고 무서웠을 것이다. 나는 침착히 말했다. 반갑습니다. 사업 취지는 알겠습니다. 훌륭한 계획이군요.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분위기는 달랐다. 빵집에서의 부드러운 아저씨가 아니라 재단 이사장이었다. 권한을 가진 사람의 말투였다. 그러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나는 잠시 멈췄다. 설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직업과 나이를 이유로 사람을 낮추지 않겠다는 선언, 그것이 필요합니다. 내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설인은 고개를 숙였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지금까지 나에게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쳤을 것이다.
평생 반죽만 치는 인생은 싫다고 했던 그 말. 친구들 앞에서 내 직업을 부끄러워했던 모든 순간들. 이것은 단순한 조건이 아닙니다. 나는 계속 말했다. 진심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선언은 이미지 관리가 아닙니다.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더 이상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었다.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서리는 달랐다. 모든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들었다. 자신이 그동안 저질렀던 일들을 깨닫고 있었다. 계약은 보류하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다른 제안들도 검토해봐야겠군요. 사실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다. 지역 협동조합에서 온 제안이 훨씬 좋았다. 그들은 기존 장인들과 함께 가려고 했다.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품으려고 했다. 미팅이 끝나고 서리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나간 후에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나는 그런 그녀를 바라봤다.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들었다. 그녀도 세상의 시선에 갇혀 살고 있었구나. 서리나.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체면이라는 것은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자신이 만드는 거란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한다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어.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서린의 영상이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었다. 노인 혐오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녀의 회사는 곤경에 빠졌다. 광고주들이 하나둘 떠나갔다. 나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봤다. 복수의 쾌감 같은 건 없었다. 오히려 씁쓸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녀가 먼저 선택한 길이었다. 결국 계약은 지역 협동조합으로 넘어갔다. 그들의 계획이 더 좋았기 때문이다. 옛 공장 부지는 진짜 문화공간이 되었다. 기존 장인들의 공방도 들어섰다.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이 조화를 이루었다. 그 모든 일의 중심에 내가 있었다. 빵집 아저씨가 아닌 은강재단 이사장으로서, 두 얼굴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세상은 참 알 수 없는 곳이다. 누가 누구인지 겉모습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그들은 내 요구에 대답하지 못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직업과 나이를 이유로 사람을 낮추지 않겠다는 선언. 그 간단한 약속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입으로는 상생과 화합을 말하면서 정작 가장 기본적인 존중은 할 줄 몰랐다. 서리는 그날 이후 며칠간 연락이 없었다. 아마 회사에서 난리가 났을 것이다.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으니까. 시아버지가 재단 이사장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사업보다 체면을 앞세우던 그들의 허상은 곧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들이 쌓아올린 거짓의 탑이 스스로 흔들린 것이다. 진실이라는 바람이 불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회사에서 흘러나온 영상은 노인혐오라는 이름으로 번졌다. 서린이 회식 자리에서 했던 그 말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점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사람들이 분노했다. 노인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나는 그 영상을 보면서도 복잡한 마음이었다. 복수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깨닫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냉정했다. 한 번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광고는 하나둘 끊기기 시작했다. 기업들은 논란이 되는 회사와 일하기를 꺼려했다.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올까봐 두려워했다. 서린의 회사는 순식간에 고립되었다. 동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다. 모든 것이 그녀 하나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그들은 이제야 그 사실을 깨달았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민욱도 마찬가지였다. 실적을 내세우던 이도 결국 자리에서 밀려났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실패라는 이유였다. 가족의 스캔들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억울했겠지만 어쩔 수 없었다. 회사는 책임질 사람이 필요했다. 아들의 좌천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팠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지만 이것도 그가 선택한 길의 결과였다. 아버지를 무시하고 외면했던 대가였다. 세상은 공평했다. 남을 함부로 대하면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공장 부지는 다른 협동조합 컨소시엄에 넘어갔다.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일이었다. 그들의 제안이 훨씬 좋았으니까. 기존 장인들과 상생하겠다는 계획이 마음에 들었다. 새 것과 옛 것이 조화를 이루는 진짜 문화공간을 만들겠다고 했다. 권력과 성과라는 이름으로 쌓은 탑은 바람 앞에 모래성이었다. 허울뿐인 성취들. 남을 짓밟고 올라선 자리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진짜 실력이 없으면 언젠가는 들통나게 되어 있다. 서린과 민욱은 이제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다.
노인 혐오 발언을 한 며느리, 아버지를 무시한 아들. 그들에게 붙은 꼬리표였다. 평생 따라다닐지도 모르는 낙인이었다. 나는 그저 묵묵히 새벽마다 빵집에 서 있었다. 변한 것은 없었다. 여전히 4시에 일어나서 반죽을 치댔다. 여전히 손님들에게 따뜻한 빵을 건넸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 일상은 그대로였다. 반죽기는 돌아가고 밀가루는 다시 부풀어 올랐다. 효모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 일도 마찬가지다. 진심을 다하면 결과가 따라온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면 언젠가는 탄로난다. 빵집에 오는 손님들은 여전했다. 할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빵을 사갔다. 직장인들은 바쁘게 아침 빵을 골랐다. 아무도 내가 재단 이사장이라는 사실에 관심 없었다. 그냥 맛있는 빵을 만드는 아저씨였다. 화려한 타이틀이나 권력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는 작은 일들. 그것이 진짜 가치였다. 남을 무시하고 짓밟으며 올라간 자리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지만 정직한 노동으로 쌓은 신뢰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며칠 후 지역 협동조합과의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옛 공장 자리에는 정말로 의미 있는 문화공간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젊은 예술가들의 작업실과 기존 장인들의 공방이 함께 어우러지는 곳. 나는 만족했다. 새 것과 옛 것이 서로를 무시하지 않고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진짜 발전이었다. 무너진 탑들을 보며 생각했다. 진짜 단단한 것은 무엇일까? 권력도 돈도 명성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한 존중, 정직한 마음, 성실한 자세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서린과 민욱이 언젠가 이것을 깨달을 날이 올까? 아직은 모르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때까지 나는 기다릴 것이다. 처음에는 작은 시작이었다. 낡은 도구를 교체해주고 재료비를 지원해주고 젊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불러왔다. 꺼졌던 작업장의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문을 닫고 있던 공방들이 다시 활기를 찾았다.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포기하려던 장인들이 다시 도구를 잡았다. 나이가 들어서 그만두려던 사람들이 마음을 바꿨다. 재화공의 망치질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김수진 재화공은 32년 동안 구두를 만들어 왔다. 손끝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고 눈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다. 하지만 구두를 만들 때만큼은 젊은이 못지않게 정확하고 빨랐다. 그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다. 용접공의 불꽃이 어둠을 밝혔다. 최민수 씨는 18년 동안 쇠를 다뤄왔다. 뜨거운 불꽃과 씨름하며 단단한 철을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기술. 그의 손에서 나온 작품들은 예술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그냥 용접공이라고만 불렀다. 목공소의 톱질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박철수 목공은 25년 동안 나무와 대화해왔다. 나무의 결을 읽고 성질을 파악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탄생시키는 일.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몫이라고만 생각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 모두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기술을 익혔다는 것. 그 기술로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었다는 것. 하지만 정작 인정받지는 못했다는 것. 세상은 그들을 기능직이라는 이름으로 분류했다. 빵집 진열대에 이름표를 붙이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다. 오늘의 이름표. 김수진 재화공 32년.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 빵집에 왜 재화공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점점 달라졌다. 빵을 집는 손들이 그 이름을 읽기 시작했다. 김수진, 재화공, 32년. 궁금해했다. 이분이 누구세요? 어느 날 손님이 물었다.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우리 동네에서 32년째 구두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손님은 신기해했다. 아직도 구두를 손으로 만드는 분이 계시는군요. 그때였다.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은 내가 만든 빵도 김수진 씨가 만든 구두도 모두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다음 주에는 박철수 목공 25년이라는 이름표를 붙였다. 그 다음 주에는 최민수 용접공 18년. 매주 다른 장인의 이름이 진열대를 장식했다. 사람들은 이제 빵을 사러 올 때마다 새로운 이름을 확인했다. 이분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단골 할머니가 물었다. 나는 물론이죠. 모두 우리 동네에 계세요. 할머니는 김수진 재화공을 찾아가서 구두를 맞춰 신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발에 딱 맞는 구두를 신게 되었다고 기뻐했다. 젊은 회사원은 박철수 목공을 찾아가서 책상을 주문했다. 기성품과는 완전히 다른 품질이었다.
나무 향기가 나고 손길이 느껴지는 책상. 그는 매일 그 책상에 앉아 일하면서 만족해했다. 그제야 사람들은 직업과 시간이 존중받는 순간을 마주했다. 이름표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그동안 무시당했던 기술자들이 다시 빛을 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깨달았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했다. 작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몰랐다. 이름표 하나가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놓았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바뀐 건 아니었다. 여전히 손으로 하는 일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동네에서는 달랐다. 장인들이 존중받는 곳이 되었다. 기술과 경험이 인정받는 곳이 되었다. 재단에서는 더 많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젊은 사람들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기존 장인들이 스승이 되어 후계자를 키우는 시스템. 전통 기술이 사라지지 않도록 보존하는 일. 나는 빵을 굽는 손길 속에서 사람의 존엄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았다. 반죽을 치대는 내 손, 구두를 만드는 김수진 씨의 손, 나무를 다루는 박철수 씨의 손, 쇠를 녹이는 최민수 씨의 손. 모든 손에는 시간과 정성이 담겨 있었다. 이름표는 계속 붙여졌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왔다.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길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었다.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라는 말을 건넸다. 장인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되찾았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변화였다. 이름표 하나가 세상을 바꿨다. 아니, 정확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꿨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키웠다. 빵집은 이제 단순한 빵집이 아니었다. 동네 장인들의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공간이었다.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공간이었다. 존중과 인정이 넘치는 공간이었다. 나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반죽을 치댄다. 하지만 마음이 다르다. 혼자가 아니다. 동네의 많은 장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다.